휴대폰 주식 어플 화면에 떠 있는 마이너스 98.7%라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그건 지난 10년간 우리 부부가 허리띠 졸라매고 아이들 입히고 싶은 거 한 번 덜 입히고 먹고 싶은 거 한 번 덜 먹어가며 그렇게 피눈물 나게 모았던 1억이라는 돈이 제 손가락 터치 몇 번의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 38년 인생 최악의 실수이자 제 남편의 믿음을 배신한 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착실하고 성실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토끼 같은 두 아이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아주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남편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제게 모든 돈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쓰고 할인마트를 찾아다니고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악착같이 저축했죠. 그렇게 10년 동안 저희는 마침내 1억이라는 저희 부부의 피와 땀이 담긴 첫 번째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문제는 그 탑을 쌓아 올린 뒤에 찾아온 허무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며 자기들의 세계에 빠져들었죠. 저는 텅 빈 집에서 오직 가계부의 숫자와 통장 잔고를 보며 위안을 삼는 그런 재미없는 아줌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불리는 제 자신이 가끔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엄마들과 함께하는 맘카페 커뮤니티에서 주식 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글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보다 많이 벌었어요. 이 종목 사서 삼배 먹고 익절합니다. 여자도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죠. 같은 아주 달콤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식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글들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남편을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에만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전업주부로서의 제 존재 가치를 저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은 비뚤어진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 몰래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아주 작은 쌈짓돈, 비상금 100만 원으로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맘카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던 소위 테마주라는 것을 처음으로 사보았죠. 무슨 전기차 배터리 관련 회사라고 했는데 저는 그 회사가 뭘 만드는 곳인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저 다른 엄마들이 이거 곧 날아간다고 말했으니까 저도 그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제가 그 주식을 사자마자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에 10%, 그 다음 날에는 20%. 제 휴대폰 어플 속에서 파란색이었던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제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자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짜릿하고 강렬한 종류의 희열이었죠. 저는 일주일 만에 100만 원으로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 내내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10,000원, 20,000원 아끼려고 아등바등했던 제가 단 일주일 만에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30만 원이라는 돈을 번 겁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그 돈으로 남편에게 비싼 지갑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남편은 이게 무슨 돈으로 산 거냐고 물었고 저는 예전에 드러났던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그 돈으로 당신 선물부터 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마에 뽀뽀를 하며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라고 살림을 참 잘한다고 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칭찬에 우쭐해졌어요. 동시에 아주 깊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짜릿한 성공의 기억이 모든 죄책감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식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맘카페와 주식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지며
사람들이 추천하는 급등주들을 찾아다녔죠.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우리가 함께 모았던 생활비 통장에서 아이들 교육비 통장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내어 주식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이건 잠시 빌리는 거야. 돈을 벌어서 2배로 채워넣으면 돼. 그러면 남편도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제 하루는 주식시장이 열리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끝나는 오후 3시 반에 끝났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은 대충 해치운 뒤 저는 온종일 휴대폰과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살았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오르내리는 숫자들에 제 기분도 함께 천국과 지옥을 오갔죠. 주식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남편이나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제 머릿속은 온통 주식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투자자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에만 의지하는 무능한 주부가 아니라 나만의 힘으로 돈을 버는 아주 능력 있는 시녀성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 아주 잠시 동안의 고요한 바다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씩 제 손으로 제 가정을 무너뜨리는 지옥의 문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저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 맛본 30만 원의 수익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작은 불씨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주식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슨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공부하는 그런 건전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파고든 것은 바로 정보라는 이름의 소문들이었죠. 제가 활동하던 맘카페의 주식 게시판에는 유독 신처럼 추앙받는 아이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닉네임이 강남 불패맘이었어요. 그녀가 추천하는 종목은 거짓말처럼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의도에서 직접 뛰는 큰손이다, 내부자 정보를 아는 사람이다라며 떠받들었고 그녀의 글에는 수백 개의 언니 고마워요. 언니만 믿고 따라갈게요. 하는 찬양 댓글이 달렸죠. 저는 어느새 그 강남불패마미의 열렬한 신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리는 글을 알람까지 맞춰놓고 기다렸고 그녀가 추천하는 종목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제 투자금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100만 원은 이제 너무나 시시하게 느껴졌죠. 저는 남편이 제게 맡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긴 통장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 그 다음에는 0만 원. 돈을 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이건 도박이 아니야, 투자야. 은행에 그냥 썩히는 것보다 이렇게 돈을 굴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야.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꿔놓은, 물론 최악의 방향으로요. 그 대박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강남불패마미가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라며 한 바이오 회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곧 엄청난 기술 수출 공시가 터질 예정이라 지금 사두면 최소 5배는 갈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정보였죠. 저는 그 글을 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저는 이성을 잃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아이들 교육비 통장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대의 베팅, 0만 원을 그 바이오 주식에 전부 쏟아부었죠.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 그대로입니다. 그 주식은 정말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폭등했고 일주일 만에 제 투자금은 2배가 넘는 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100% 수익률을 찍은 그날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제 통장에 제가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이 0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찍히는 순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쁨과 흥분,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뒤섞인
아주 기묘한 감정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못했던 명품 가방을 샀고 아이들을 데리고 최고급 호텔 뷔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가 몇 년 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최신형 골프채 풀세트를 선물했죠. 남편은 골프채를 보고 입이 귀에 걸리면서도 이게 다 무슨 돈으로 산 거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 태연하게 예전에 친정엄마가 제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보험이 있었는데 그게 만기가 되어서 환급금이 꽤 많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거짓말에 남편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저를 끌어안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나보다 낫다고, 재테크의 귀재라고요. 그 칭찬이 제게는 더 큰 성공을 향한 채찍질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모든 것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가서도,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도 제 눈은 휴대폰의 주식 어플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죠. 제 기분은 코스피 지수와 완벽하게 연동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날이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관대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날이면 저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예민한 괴물이 되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요즘 휴대폰만 너무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걱정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맘카페에서 공동 구매할 물건을 보고 있다거나 친구들과 단톡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저만의 비밀과 거짓말이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어느새 우리 부부가 10년간 모은 그 1억이라는 돈을 제 주식 계좌로 거의 다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수익을 내서 다시 채워넣은 돈도 있었지만 제 투자금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저는 제 주식 계좌의 총자산을 보며 매일 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숫자가 마치 저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해주는 성적표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에 의지하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남편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유능한 투자자였죠. 저는 속으로 어쩌면 남편보다 제가 더 대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만 받아오는 남편의 삶이 조금은 시시하고 바보같이 느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자만심과 탐욕이라는 이름의 아주 높은 탑을 제 손으로 직접 쌓아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탑이 사실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로 말입니다. 중독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소소한 취미, 작은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삶 전체가 그 녀석에게 잠식당하고 있었어요. 제 중독의 이름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이 0만 원이라는 제 인생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을 단 몇 주 만에 벌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마트 전단지를 보며 1,000원, 2,000원 아끼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아이가 즐겨 먹는 과자를 보면서는 이 제과 회사 주가는 얼마지? 하는 생각을 했고 길에서 새로 나온 전기차를 보면서는 아, 그때 그 배터리 주식을 더 샀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에게 돈을 벌라고 속삭이는 거대한 주식시장처럼 느껴졌어요. 제 하루는 더 이상 남편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리는 아침 9시,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는 밤 10시 반. 이 두 개의 시간을 축으로 제 모든 일상이 재편성되었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예전 같았으면 동네 엄마들과 커피 한잔하며 수다를 떨었을 시간에 저는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시간 주가 변동창을, 다른 하나는 주식 커뮤니티의 실시간 채팅창을 띄워놓고요. 제 삶은 점점 더 비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방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재빨리 모니터를 꺼버리거나 홈쇼핑 사이트를 띄워놓고 옷 구경하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잠시라도 보려고 하면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숨겨놓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폰을 숨겼죠. 제 휴대폰 안에는 여러 개의 주식 어플과 수십 개의 주식 관련 커뮤니티 앱, 그리고 남편에게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될 저의 비밀 계좌가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남 불패마미의 예언은 여전히 적중률이 높았고 제 계좌의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빌렸던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모두 채워넣고도 남편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빨간색 숫자들이 주는 쾌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약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아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제 일상을 좀먹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온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내일 아침에 개장할 주식시장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에 대해 털어놓아도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테이블 밑으로는 주식 어플의 시세 변동을 확인하기 바빴죠.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서도 제 눈은 아이들이 아니라 휴대폰 액정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나 그네 좀 밀어줘 하고 소리쳐도 저는 잠시만. 엄마 이거 중요한 거 보는 중이야 하고 짜증 섞인 대답을 하기 일쑤였죠. 한 번은 작은 아이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제게 내밀었는데 마침 제가 사둔 주식이 폭락하고 있던 터라 저도 모르게 저리가 엄마 지금 바빠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떠오르던 그 상처받은 표정.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이를 달래주기는커녕 떨어지는 주가를 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요즘 당신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냐고 걱정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만 너무 들여다보는 것 같다는 잔소리도 늘어갔죠.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들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거나 아이들 학원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쌓여갈수록 남편과 저 사이의 투명한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견고해져 갔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제 자신이 무서워질 때도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주식 계좌의 잔고를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이렇게 바짝 벌어서 우리 애들 유학도 보내주고 남편도 떵떵거리게 해줄 거야. 지금의 이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더 큰 행복을 위한 투자일 뿐이야. 그래요. 저는 제 중독과 탐욕을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미국 주식시장의 동향을 살피느라 새벽까지 잠 못 들고 있었죠. 제 주식 계좌 총액은 마침내 우리 부부가 10년간 모았던 그 1억을 훌쩍 뛰어넘어 2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아주 깊은 만족감과 우월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원금의 2배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정말 위험한 투자는 그만두고 안정적인 곳으로 돈을 옮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시, 정말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늘 그랬듯이 강남 불패마미의 새로운 게시글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온 인생을 바꿀 만한 신약 개발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는데 성공만 한다면 주가는 지금의 최소 10배 이상 뛸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매혹적인 속삭임이었죠.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배.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10배를 번다면 저는 더 이상 강남의 아파트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남편도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죠. 제 머릿속의 이성적인 경고등은 10배라는 그 마법 같은 단어 앞에서 힘없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더.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한 번만 크게 성공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다 정리하고 평범한 엄마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그날 밤 제 인생 최대의 그리고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신약 개발 바이오 회사. 그날 밤 강남 불패마미가 남긴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악마의 속삭임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그 회사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물론 봐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기술에 대한 설명뿐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본 것은 그 회사를 향한 사람들의 광적인 기대감이었습니다. 주식 커뮤니티는 온통 그 회사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이번에야말로 흑수저 탈출의 마지막 기회다. 전세금 빼서 올인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글들이 넘쳐났죠. 그 광기 어린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은 힘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 기회만 잡으면 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이 들자 제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2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 돈이 10배가 된다면 20억, 상상만 해도 아찔한 제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주식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그 회사 주가가 폭등하는 꿈을 꾸다가 깨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회사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달에 보너스를 꽤 많이 받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돈도 꽤 모았으니 그 돈 보태서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준비를 슬슬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남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거든요. 겨우 몇 평 넓은 아파트? 나는 이제 강남의 타워팰리스도 살 수 있게 될 텐데?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안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며 웃어넘겼죠. 저는 그 순진한 남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내가 당신을 이 지긋지긋한 월급쟁이의 삶에서 구해주고 말 테니까.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바로 그 1억 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겨있는 그 돈에 손을 대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자마자 비장한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지하지 않았던 주택 청약 통장과 예금 통장들을 모두 해지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창구 직원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해지하시냐며 혹시 집이라도 사시는 거냐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냥 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손에 현금 1억 원이 들려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남편의 믿음이자 우리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오자마자 저는 근처의 다른 은행 ATM 기기로 달려가 그 돈을 전부 제 주식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쪼개서요. 남편에게 혹시라도 금융거래 문자가 날아갈까봐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1억이라는 돈이 제 주식 계좌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저는 휴대폰 어플을 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돈, 즉 기존의 투자금과 수익금, 그리고 방금 입금한 1억 원까지 제 전 재산을 바로 그 단 하나의 종목에 전부 쏟아부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 몰빵이었죠. 주문이 체결되었다는 알림이 뜨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두려움과 함께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내 운명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제가 주식을 사자마자 그날 오후부터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자마자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은 금세 환희로 바뀌었죠. 맘카페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강남 불패마미는 이미 신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찬양하며 다 함께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임상 결과 발표일은 바로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제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일단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고 남편에게는 최고급 외제차를 선물해야지. 아이들은 당장 유학을 보내고 나는 VVIP들만 다닌다는 피부과와 헬스장을 끊을 거야. 그렇게 꿈같은 일주일이 흘러 마침내 운명의 그날, 임상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주식시장은 마지막 기대감이 폭발하며 주가가 20%나 더 치솟은 채로 마감했습니다. 제 계좌에 찍힌 총자산은 제가 평생 구경도 못해볼 엄청난 액수가 되어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흥분으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당신들을 이 지긋지긋한 평범한 삶에서 구원해줄게. 저는 진심으로 제가 가족들을 위해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어 주식 어플을 켰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그 비현실적인 숫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평범한 일상도 모두 끝이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추락하기 직전 가장 높이 솟아오른 위태로운 파도의 정점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꼭두새벽부터 눈이 떠져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흥분과 기대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과 아이들을 평소처럼 배웅하고 집안에 혼자 남게 되자마자 저는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1분에 한 번꼴로 주식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그 대박 공시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장전 동시호가부터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매수세가 몰리며 시작부터 상한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죠. 제가 활동하던 맘카페 주식 게시판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서로를 축하하며 오늘 저녁은 소고기를 먹어야겠다. 그동안 눈여겨봤던 명품백을 사러 가야겠다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저는 그 글들을 보며 저 역시도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뭐라고 말할까? 당신 이제 힘들게 회사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멋지게 말해야지. 드디어 아침 9시 주식시장이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대했던 점상 시작부터 상한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아주 불안하게 위아래로 요동치기 시작했죠. 커뮤니티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시가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다. 이건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털어내려는 세력의 작전이다. 등등. 제 심장도 덩달아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강남불패마미가 남긴 글을 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큰 호재 전에는 항상 이런 과정이 있는 법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전 내내 그토록 기다리던 공시는 뜨지 않았고 주가는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이오 회사의 홈페이지가 갑자기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디도스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서버 점검일 뿐이라고 애써 외면했죠.
저도 불안한 마음에 직접 그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지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이 저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저는 부정하며 미친 듯이 뉴스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마침내 뉴스가 떴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기다리던 장밋빛 공시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절망적인 제목의 속보였습니다. 속보 도어바이오, 임상 3상 실패, 데이터 조작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 저는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죠. 임상 실패? 데이터 조작? 압수수색?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제가 기사 내용을 채 확인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의 주식 어플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주식의 그래프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빛나던 제 수익률은 순식간에 시퍼런 파란색으로 변해버렸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제 전 재산이, 제 남편의 믿음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실시간으로 허공 속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파란색 숫자가 커져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가는 그날의 하한가 마이너스 3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거래소에서는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 정지 공시를 띄웠습니다. 주가 급락과 회사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소문에 따른 조치였죠. 거래 정지. 저는 이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폭탄을 손에 쥔 채로 그 폭탄이 터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맘카페 커뮤니티는 이미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은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바로 강남 불패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기꾼이었다며 당장 그녀를 고소해야 한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고 카페를 탈퇴한 뒤였습니다. 신기루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텅 빈 모니터 앞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현실이 아니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카톡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도 해맞고 천진한 메시지.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뭐 먹을까? 당신이 번 돈으로 맛있는 거 쏴?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미친 듯이 떨려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저 다정한 메시지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혹한 채찍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마른 비명을 삼켰습니다. 제 눈앞에는 거래 정지 상태로 멈춰버린 시퍼런 주식창과 남편의 해맑은 카톡 메시지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바로 그 한 화면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영원히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그 해맑은 메시지에 저는 한참 동안이나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보, 사실 내가 우리 전 재산을 날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몇 글자를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녁은 그냥 집에서 대충 끓여 먹자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짓말을요. 그날 저녁 저는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안색이 안 좋다며 어디 아픈 거냐고 계속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지옥 같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모든 일상은 거짓말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시퍼렇게 변해버린 주식 계좌창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마이너스 30%라는 그 끔찍한 숫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며칠 만에 제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밑은 퀭하게 변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그런 저를 보며 정말 제가 어디가 많이 아픈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제발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제 병은 병원에 간다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그 며칠 동안 저는 매일같이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제가 투자했던 그 바이오 회사에 대한 흉흉한 소식들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횡령, 임상 데이터 조작, 구속 영장 청구.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아주 잘 짜인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하루하루 명확해지고 있었죠. 제가 활동하던 맘카페 주식 게시판은 그야말로 통곡의 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강남 불패마미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퇴직금을 모두 날린 사람, 아파트 중도금을 날린 사람,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이제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사람까지 그들의 절규 섞인 글들을 읽으며 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바로 저의 미래였으니까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주식 거래가 재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도 설마 휴지 조각이 되겠어?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희망은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주가는 이틀 연속 저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어요. 매도 주문을 걸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저 제 계좌의 잔고가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억에 가까웠던 제 자산은 순식간에 1억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뒤 그 주식은 결국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공시와 함께 다시 한번 기나긴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저는 제 주식 계좌에 마지막으로 찍혀있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총자산 875, 420원, 수익률 마이너스 99.2%. 1억이 넘는 우리 가족의 10년이 담긴 그 돈이 이제는 고작 87만 원짜리 디지털 숫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눈물 대신 헛웃음이 터져 나왔죠. 저는 그날 휴대폰을 쥔 채로 한참 동안이나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정신은 서서히 망가져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집안일도 아이들도 남편도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는 생각만이 낡은 레코드판처럼 머릿속에서 끝도 없이 반복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안방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넣어두었던 우리 부부의 낡은 서류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집의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아파트 계약서, 아이들 보험 증서, 그리고 저희 부부가 결혼 초에 가입했던 남편의 종신보험 증서까지. 저는 홀린 사람처럼 안방으로 들어가 그 서류철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남편의 종신보험 증서를 펼쳐보았죠.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날려버린 그 돈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제가 정말 무슨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만약에 하는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모든 빚과 고통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남편과 아이들은 이 돈으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 보험 증서를 손에 쥔 채 밤새 뜬 눈으로 거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경제적 자유의 끝이 고작 이런 끔찍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저는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종신보험 증서를 손에 쥔 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소파에 미라처럼 앉아 있었죠. 내가 왜 이런 끔찍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 평범하고 행복했던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을까? 후회와 자책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저는 황급히 보험 증서를 서류철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엄마이자 아내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죠. 아이들 아침을 챙겨주고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아주 느리게 재생되는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았어요.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넥타이를 매더군요. 제 안색은 여전히 말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이제 제 건강 걱정보다는 자신의 새로운 희망에 더 부풀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던 남편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남편은 자기 회사 동기 하나가 얼마 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전세로만 살 수는 없지 않냐며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신청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주 확신의 참목소리였어요. 자기가 어젯밤에 밤새 알아봤는데 우리 정도 조건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다면서요. 바로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1억 원이라는 예금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제 심장을 먹게 하는 바로 그 말을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내뱉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때 모아둔 청약 통장이랑 예금 합치면 1억 넘었었지? 그거 오늘 은행 가서 잔액증명서 한번 떼어다 줄 수 있어? 내가 회사에서 신청 서류 좀 미리 알아보게. 저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만이 울리고 눈앞은 하얗게 변해버렸죠. 잔액증명서,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애썼던 그 끔찍한 현실이 서류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형태로 제게 돌아온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다는 핑계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핑계로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 남편이 제게 다가와 왜 그러냐고, 어디 안 좋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제 인생 최악의, 그리고 가장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실 그 돈을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은행 예금은 이자가 너무 낮아서 아는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아주 수익률이 좋은 특별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고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이자가 훨씬 높은 상품이라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혼자 결정했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왜 그런 중요한 결정을 자기와 상의도 없이 했냐며 아주 잠시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역시 우리 아내는 살림꾼이라며 재테크에도 소질이 있다며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칭찬을 들으며 차라리 남편이 제게 화를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특별 상품은 한 번 가입하면 1년 동안은 해지가 불가능하고 또 잔액증명서 같은 서류를 떼는 절차도 조금 복잡해서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말해놓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알았다고 역시 당신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기분 좋게 출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었습니다. 간신히 아주 잠시 동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며칠 뒤로 미뤄진 폭탄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벌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며칠. 그 시간 안에 저는 1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제 모든 거짓말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잊고 있던 비상금이라도 있을까? 팔아버릴 만한 귀금속이라도 있을까? 하지만 제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몇 푼 되지 않는 제 쌈짓돈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행, 카드사, 그리고 대출 상담사들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직인 전업주부에게 그 어떤 금융기관도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제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뒤였고 거실에는 저와 제 앞에 놓인 차갑게 식은 찻잔만이 남아있었죠.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혼자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현관문 도어록이 해지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며 서류는 어떻게 되었냐고 별말 없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는 남편을 향해 아주 어렵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끔찍한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로 집에 들어선 남편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 방을 먼저 들여다봤을 그가 불 꺼진 거실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는 어떻게 되었냐고 별말 없더냐고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여기 좀 앉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맞은편 의자에 마지못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여보, 내가 우리 돈 다 날렸어 하고 말해버릴까? 아니, 그보다는 제가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변명이라도 먼저 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제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올 말이 아주 끔찍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던 거겠죠.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주식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불리는 삶 속에서 제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고요. 사회로부터 도태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이 가끔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고 그렇게 울먹이며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복잡하고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이어서 아주 작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우쭐했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힘든 이야기, 제가 우리 부부의 10년이 담긴 그 예금 통장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남편의 표정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그는 제가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액수가 얼마가 됐든 당신이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잃어버린 돈은 자기가 앞으로 더 열심히 벌면 된다는 그런 바보 같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위로에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우리 청약 통장과 예금을 합친 그 1억 원 전부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위로하던 그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아주 차갑고 낯선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제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냐고요. 우리 10년 동안 모은 그 돈 전부 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해서 더 무서웠죠. 그는 방안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하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기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그저 겁에 질린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방안을 맴돌던 남편이 마침내 제 앞에 와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얼마가 남아있냐고요. 저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끔찍한 숫자를 제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죠. 제 침묵에 남편은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배신감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자기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회사에서 상사한테 갖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내와 자식들 생각하며 꾹 참았다고, 친구들과의 술자리 한 번 제대로 갖지 못하고 달아빠진 구두를 몇 년 동안이나 신어가며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이라고, 그 돈이 우리 가족의 미래고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자기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릴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절규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기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는지를 저는 그의 눈물을 보며 비로소 깨닫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의 분노는 점차 깊은 체념과 절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저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함께 보냈던 지난 10년의 세월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남편은 소파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외투와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밤은 도저히 너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의 믿음과 사랑까지도요. 남편이 떠나버린 그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밤새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과 절망 앞에서는 오히려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는 모양입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남편이 제게 쏟아냈던 그 절규 섞인 목소리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빛만이 끝도 없이 반복해서 재생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들을 깨워 아침밥을 먹여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 갔냐고, 오늘 아빠 차 못 타고 유치원 버스 타야 하냐고 천진하게 물어왔죠. 저는 차마 너희 아빠가 엄마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가 갑자기 지방으로 급한 출장을 가셨다고, 며칠 있다가 오실 거라고 또 한 번의 끔찍한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이기적인 탐욕이 결국에는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만 겁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제가 매일 밤 보냈던 죄송하다는 말과 후회로 가득 찬 장문의 문자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죠.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저 때문에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닐까. 아니면 이대로 정말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나는 건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저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내야 할 아파트 관리비와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생활비. 남편이 없으니 그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텅 비어버린 통장들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이력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0을 앞둔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십 군데에 지원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죠. 저는 결국 동네 마트의 계산원, 식당의 주방 보조 같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들어 있던 새벽에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남편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남편의 얼굴은 헬쑥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를 휘감고 있던 폭풍 같은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아주 깊고 아주 차가운 슬픔에 잠겨 있는 듯 보였어요. 남편은 돌아왔지만 그건 저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아니었어요. 그건 앞으로 우리 부부가 지켜야 할 새로운 규칙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당분간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부관계는 오늘로 끝이라고 선언했죠. 앞으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저 아준이와 서연이의 아빠와 엄마로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이제 우리 집의 모든 경제권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의 월급 통장은 물론 모든 공과금과 카드 명세서까지 전부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겠다고요. 그는 제게 매달 아이들 양육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마치 월급을 주듯 정해진 날짜에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돈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아주 냉정한 통보였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앞으로 야근과 주말 특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돈을 어떻게든 다시 벌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 자기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없더라도 더 이상 자신에게 무얼 했는지 묻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 모든 조건을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아주 차갑고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이 잠든 뒤에나 묵묵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서로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웃고 떠들던 거실의 소파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동네 마트에 야간 계산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저는 쉴 새 없이 바코드를 찍고 돈을 계산하고 무거운 물건들을 날랐습니다. 제 손은 금세 거칠어졌고
온몸은 매일같이 쑤셔왔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몸이 고된 만큼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잡념과 후회들이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매일 밤 텅 빈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퇴근하고 돌아와 제 통장에 찍힌 비참한 파트타임 시급을 보며 제가 부숴버린 것들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남편은 돌아왔지만 제 사랑과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겠죠. 과연 우리에게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는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참 무섭도록 정직하게 흘러가더군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 부부 사이에 차가운 규칙이 세워진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이제 낮에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로, 그리고 밤이 되면 동네 마트의 계산원으로 살아가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섭니다. 마트의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쉴 새 없이 물건의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죠. 취객의 시비에도 까다로운 손님의 불평에도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밤샘 근무가 끝나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올 때면 온몸이 삭신처럼 쑤셔오고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마음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은 고되고 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예전에 주식으로 하루 만에 벌었던 돈에 비하면 티끌처럼 작지만 이 돈은 제가 잠을 줄이고 제 허리를 굽혀가며 정직하게 번 아주 깨끗하고 떳떳한 돈이니까요. 저는 이 돈으로 거창한 재테크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작은 간식 하나를 더 사주고 남편에게 따뜻한 내복 한 벌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낍니다.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제 노동의 무게로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덜어내고 있는 기분입니다. 남편과 저의 관계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저희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잠든 얼굴만 확인할 뿐 깨어있는 시간에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이 집이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아주 미미하게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밤샘 근무를 하고 새벽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힘들었죠. 부엌에 들어서는데 식탁 위에 작은 냄비 하나가 올려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의 글씨체로 쓴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국 데워놨으니 먹고 자. 저는 그 짧은 메모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 일하고 돌아온 저를 위해 서툴게 국을 데워놓고 이런 메모까지 남겨놓은 겁니다. 그건 용서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저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최소한의 연민과 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날 남편이 데워놓은 국을 먹으며 제 죄책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희는 여전히 어색하고 서먹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아주 가끔씩 제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100점 맞아왔다는 이야기, 작은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퉜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안부를 묻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로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부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일하는 마트에서 아주 비싼 위스키를 사들고 수줍게 웃으며 아내의 선물을 고르는 젊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남편에게 저런 선물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하는 부러움과 자괴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이 속죄의 시간을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낼 뿐입니다. 제 길고 지루하고 또 창피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곧 출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저는 마트 계산대에 서서 밤을 새우겠죠. 제가 잃어버린 1억이라는 돈을 숫자로 다시 채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부숴버린 남편의 믿음이라는 그릇은 제 남은 인생을 바쳐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붙여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올지는 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에도 남편이 저를 위해 작은 국그릇 하나쯤은 남겨놓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볼 뿐입니다.